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5월 며칠이죠? 5월 14일이네요. 오늘 강의는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뭐 혹시라도 어, 그, 그래서 뭐 주제가 뭐 이미 얘기는 했지만은 최대한 제 시간에 올리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3장을 다루고 있고 3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2장에서 저희가 이해한 재무제표 중에서도 특별히 재무상태표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어떤 기업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제가 정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기업의 1년간의 그 영업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제가 지금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재무적 상태라고 재무 상태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영업에 대한 기록, 즉 뭐냐면 얼만큼을 팔았고 얼만큼의 매출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매출을 위해 얼만큼의 비용이 발생했고 결국 이제 얼만큼의 순이익이 남았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팩트가 기록된 팩트가 기록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죠. 이러한 데이터가 기록된 이러한 재무제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꺼집어낼 것이냐, 어떻게 유효한 정보를 추출해낼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제가 3장이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재무제표를 표준화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 분석할 때는 이제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어떤 뭡니까 자본의 구조라든지 혹은 자산의 이제 분포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분석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한 기업만 놓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교하거나 대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답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 대조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화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 표준화를 통해서 동일 선상에 놓고 기업들을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표준화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을 할 것이냐. 제가 이제 큰 개념만 얘기했었죠. 우리가 물론 이제 큰 개념만 얘기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횡적 분석과 횡단면 분석과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이라는 것이었고, 이거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럼 다르게 어떻게 분석할 방법은 없어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글쎄요, 다르게 분석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뭐 기업 A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기업 A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뭡니까 그 A 기업과 비슷한 뭐 경쟁 상대라든지 혹은 동종 업계에 있는 기업과 비교를 해봐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행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법으로서 크게 이제 횡단면 분석과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이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시계열이라고 하는 건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패널 분석이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통계적 방법을 이제 동원을 하게 되는데, 그 통계적 방법의 이제 데이터의 그 형태가 이게 횡단이냐 아니면 시계열이냐 두 개를 합친 패널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는 통계적 방법을 쓰는 것이고, 여러분 중에 뭐 혹여라도 추후에 이제 뭐 대학원에 가게 되면 뭐 배우게 되겠죠. 예. 논문 써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번 시간부터 우리가 할 것이 표준 재무제표는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비율 분석입니다. 비율 분석. 재무 비율 분석.
이것도 또한 그러니까 재무 비율 분석에서 이제 제가 뭐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다양한 측면을, 그러니까 기업의 여러 가지 면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뭐 이 사람이 이쪽 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쪽 면은 어떻고 저쪽 면은 어떻고, 뭐 건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좀 더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얘기했을 때 건물에 뭡니까 여러 각도에서 그 건물을 보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뭐냐, 우리가 기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5가지 측면을 볼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측면, 5개의 그 5가지 측면을 보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뭐냐면 표준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어떠한 면을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답이 있는, 즉 뭐냐면 정답이란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도 표준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비율 분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 뭐냐면 백분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 비율을, 특정 비율을 평가한 특정한 면을 평가한 재무 비율을 구해서 그 비율을 보고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죠. 계산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 기업이 과연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러한 그 측면에, 이러한 면에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까지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재무 비율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니까 재무 비율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업의 여러 가지 5가지 측면을 볼 거예요. 5가지 면을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면을 평가하는 재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재무 비율을 들었을 때, 이 재무 비율은 그 기업의 어떠한 면을 평가한다. 요거를 알아야 되고요. 즉, 재무 비율이 과연 기업의 어떠한 부분을 평가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재무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가.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러한 그 비율을, 우리가 이제 그 재무 비율을 구하게 되면 뭐 언제나 100%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백분율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일종의 뭡니까? 배수, 뭐 한 배, 두 배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 그냥 재무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계산하게 되면 그게 날수로 나옵니다. 그게 며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재무 비율을 구했을 때 어떤 단위로 계산이 되는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제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그런 비율을 구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비율을 가지고 이제 그 기업이 잘했냐 못했냐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평가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뭐 어제도 얘기했듯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그저 그러냐, 그럼 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다.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우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5가지의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똑같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재무 비율.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 경영학 내에서 경영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한 이제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기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회사라고 한다면
기업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측면도 보자, 저러한 측면도 보자. 그럼 이러한 측면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뭡니까?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바탕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 실험을 통해서 나온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걸 하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뭡니까? 전혀 근거가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종의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 뭐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쪽 분야를 뭐 예를 들어서 기업 평가 어떤 기업의 애널리스트로 역할을 하다가 야 나는 보니까 이런 측면도 이제 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을 또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제 이러한 비율을 하겠다. 이러한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비율을 망설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자 우리가 5가지 측면을 볼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재무 비율.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뭡니까? 많이 쓰이고 있는 많은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러므로 뭐냐면 여러분이 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네이버에 기업 정보를 들어가게 되면 그 기업 정보가 뜨게 되면 거기에 보게 재무 비율이 나와요. 왜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의 어떤 측면을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재무 비율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떠한 기업의 어떠한 면을 보느냐, 어떠한 면을 평가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단기 지급 능력. 요건 다른 얘기로 유동성입니다. 기업의 유동성을 보는 거예요. 유동성. 유동성 평가. 두 번째가 장기 지급 능력. 쉽게 말해서 뭐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1년 내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뭐좀 얘기를 이거를 바꾸어 얘기하자면 1년 내에 돌아오는 청구, 그러니까 기업엔 청구가 들어온단 말이죠. 뭐 원자재를 산 거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든, 뭐 월급을 줘야 되든, 뭐 뭡니까, 단기, 그 은행에서 단기간 차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돈을 갚아야 되고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갚을 능력, 그러니까 1년 안에 들어오는 청구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재는 것이 바로 요거 능력을 그 고러한 면을 우리가 평가하는 재무 비율을 대표적인 재무 비율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기 지급 능력. 다시 해서 장기 지급 능력의 경우에는 바로 어디를 뭐를 보느냐. 장기 지급 능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의 구조를 봅니다. 자본의 구조. 오케이? 재무 상태표의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 자본의 구조. 자본 구조. 자본 구조 비율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본 구조 비율이 자본 구조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비율. 자본 구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하나 또 비율을 재는 그 비율 중에 있겠지만 이자를 갚을 능력 또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이자를 갚을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산 활용. 오케이. 자산 활용도. 자산 활용도. 혹은 여기에 뭐 여러분 PPT에는 자산 관리 비율, 그러니까 자산 활용 비율. 네. 네. 그리고 뭐냐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이 자산을 자산이라고 하면 뭐 유동자산도 되고 고정자산도 되고 이러한 자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효과적으로 잘 활용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자산 활용 비율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수익성 비율.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수익성 비율. 오케이. 그다음 다섯 번째가 바로 시장 가치 비율입니다. 시장 가치 비율. 자, 여기에 굳이라기보다는 시장 가치 비율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단기 지급 능력, 장기 지급 능력, 그다음에 자산 활용도, 수익성 비율은 여러분이 이제 요러한 기업의 면, 즉 뭐냐면 단기 지급 능력, 단기 장기 지급 능력, 자산 활용, 그다음에 수익성 요런 것들을 보는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재무 비율들을 이제 계산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계산을 위한 데이터는 전부 다 뭐냐면 장부, 즉 뭐냐면 재무제표에서 옵니다. 재무상태표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와요. 즉 뭐냐면 장부상의 데이터만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얘기했듯이 뭡니까 바로 이 장부상의 가치와 시장의 가치는 대부분 다르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그러므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 가치를 활용해서 재무 비율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재무 상태표상에 있는 자산의 가치가 이 기업의 현재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동일하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근거는 뭡니까? 바로 기업의 우리가 재무 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 작성 원칙이 뭐라고요? 역사적 비율이기 때문에. 즉 최초의 자산을 매입했을 당시에 가치가 적혀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아니란 말이죠. 현재 시장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빌딩이나 혹은 공장이나 여기서 오는 게 아니죠. 이거보다는 뭡니까? 물론 그게 이제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돼 있지만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한 자산들을 활용해서 얼만큼의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업의 가치는 우리가 재무상태표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단순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역사적 비용에 의해서 기록된 장부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무 비율을 계산할 때에 소위 말하는 시장의 가치, 즉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무 비율을 한번 기업의 면을 보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시장 가치 비율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고만 지금은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제일 먼저 뭡니까? 단기 지급 능력을 보죠. 단기 지급 능력. 자, 단기 지급 능력, 즉 기업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비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동 비율, A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물론 여기 다 있지만,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입니다. 쉬워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이거죠. 어떤 기업이 있는데, 기업 A 합시다. 기업 A가 있는데, 여러분이 요거 방금 지금 이제 뭐냐면 유동 비율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에 뭐가 떠올라야겠냐? NWC가 떠올라야 돼. NWC 뭡니까? 순운전자본. 그렇죠. 순운전자본 NWC. 똑같아요. NWC. 똑같다기보다 뭘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개념상으로는 일치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기업이 이 단기 1년 이내에 들어오는 청구에 대해서 얼만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마찬가지로 순운전자본도 그렇고 순운전자본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다르게 이제 바꿔가지고 유동 비율을 계산해 보자 이거죠. 그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뭡니까? 부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 A를 보니까 유동 자산은 이렇게 하죠. 유동 자산이 10이고 유동 자산이 10이고 그다음에 유동 부채가 100으로 하죠. 100. 유동 자산 100.
그 다음에 유동 부채가 5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유동 자산은 100이고 그 다음에 50이고 2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뭐 쉽죠? 우리가 뭐 생각하면 뭐냐면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 2배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이제 바꿔서 뭐냐면 1년 내에 들어오게 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배.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들어오는 청구가 100, 여기 얘처럼 50이라고 한다면 우리 충분히 그걸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즉 2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중요한 건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기업 A가 있고 그러면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거죠. 이 유동 비율이 적절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유동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유동 자산 또한 50이라고 하자 이거죠. 50. 오케이. 50. 그러므로 50이에요. 오케이. 50. 그리고 유동비율이 1입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불안하죠. 오케이. 왜냐하면 뭐 일단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업이라는 게 뭐 1년 내내 뭐 크게 변화는 그게 없겠지만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는 특히나 코로나 같은 사태 보면은 뭐 한 달 뒤, 2달 뒤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학교 오픈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르겠고 또 뭡니까? 뭐 최근 일 얘기하면은 이제 확진자 거의 없다가 이제 0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이태원에서 사건 터져가지고 그렇죠. 또 못 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내일 뭐 심지어는 뭐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 뭡니까 엉뚱한 사건이 막 터져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유동 비율 유지해주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거 불안해요. 불안하단 말이죠. 물론 만약에 유동 비율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1보다 작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1보다 작아서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뭐냐면 지금 기업의 상태가 뭡니까? 1년 내에 들어오는 청구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 대응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유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나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잘못하면 뭡니까? 아이 뭐 이제 청구 들어오겠죠. 청구도 못 바꾸면 뭡니까? 뭐 소송도 하게 되는 것이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가 심각한 문제가 재무적 공경에 이제 우리가 소위 재무적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1보다 작아서는 안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얼마나 커야 되냐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예대로 돌아와서 100이라고 하자 이거죠. 유동자산 100입니다. 100. 오케이. 100. 그다음 여기는 100. 100이어서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뭐냐? 중요한 질문은 요것이 적절하냐 이거죠. 적절한가?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무슨 얘기? 적절한 유동비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뭡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경쟁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쟁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대부분의 경쟁사들의 유동비율 평균이 얼마냐면 4라 합시다. 물론 예를 들어 4라 합시다. 오케이. 그럼 뭡니까?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해봤을 때 지금 유동비율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오케이. 그러므로 뭐냐? 만약에 우리가 이 평균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거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뭐 예를 들어 더 디테일 뭡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정보도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봐야겠죠. 지금은 이제 단순한 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보게 되면 뭐 그거 지금 당장 예로서는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당장 이 평균을 지표로 보게 되면 적절하지 않죠. 지금 뭐냐면 유동 비율이 사실은 지종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평균을
평균을 놓고서 봤을 때에는 이 기업 뭡니까?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대 예로 해가 들어가지고 뭐 그 유동비율 평균이 4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1.5라 하자 이거죠. 1.5. 여기 얼마로 할까요? 여기를 2로 하고 평균이 2고 그 다음에 여기를 4라고 합시다. 이거 4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보니까 4예요. 그거는 뭐냐면 200이고 예를 들어서 얘를 바꾸자 이거죠. 그럼 뭡니까? 적절하지 않죠.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너무나 유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동자산에 있는 자산들, 유동자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현금, 그 다음에 뭡니까? 재고자산,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기업이 지금 현재 뭡니까? 얘네들을 이 자산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뭐냐 이 자산을 활용해서 지금 뭐냐면 기업의 그 생산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쓰여지는 자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이제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이게 높은 이유를 보니까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업이. 아니 차라리 어디다 은행에 갖다 넣든가, 아니 뭐 이자라도 벌든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본 거죠.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사가 나왔다. 그럼 뭐냐면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균은 2인데 지금 뭐냐면 평균적으로 경쟁 상대들을 보니까 2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만 특별하게 4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들어갔어. 봤더니 활용하지 않는 즉 현금을 엄청나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문제가 있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한 번 더 들어가 보는 거죠. 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기업은 현금을 더 많이 들고 있을까? 뭐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된다고. 더 기업에 더 자세히 알아봐야 돼.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분석이고 이유가 있겠죠. 한 번 더 들어가 보는 거죠. 예. 자 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이제 재무 비율을 할 건 여러 가지 계속 재무 비율 얘기할 건데 이런 식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궁금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한 걸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찾아봐야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만약에 이제 이유로 봤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지금 이러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 그 애널리스트라고 한다면 혹은 뭐 경영 컨설팅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자, 다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요거를 응용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동비율로 재는데 유동비율로 재는 또 다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응용을 했다는 건 다음 가서 두 번째는 당좌 비율. 오케이. 당좌 비율.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뭐죠?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뺍니다. 오케이. 유동자산에서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오케이. 유동자산에서 그렇죠. 재고자산을 뺍니다. 오케이.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고 재고자산을 뺀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유동부채.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가 뭐냐면 요거는 현금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현금 비율. 물론 전부 다 이제 유동성을 평가하는 건데 현금 비율은 뭐냐? 심지어는 이제 유동자산을 뭐까지 빼냐면은 매출 채권까지 뺍니다. 물론 다른 게 있으면 다 빼고 현금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유동성을 평가할 건데 다른 거 다 제차하고 현금이 아닌 거 다 빼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현금 나누기 유동부채 이렇게 합니다. 그럼 굳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거죠. 굳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여러분 보게 되면 보세요. 보게 되면 유동 자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유동 자산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항목들이 뭡니까? 유동성 순서대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게 뭐였냐? 재고자산이었어요. 그럼 당좌 비율은 뭐냐? 가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재고자산을 빼고 계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현금 비율은 뭡니까? 그 다음에 유동성이 떨어지는 매출 채권마저도 빼버려요. 빼버리고 이제 현금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 유동 비율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유동 비율, 당좌 비율, 현금 비율 내려가 봅니까? 유동성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엄하게 하는 거죠. 엄하게. 좀 더 엄하게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까탈스럽게, 좀 더 까다롭게 유동성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유동성을 평가하는 그 까다로움이 이 유동 비율서부터 당좌 비율, 현금 비율로 가면서 점점 그 정도가 강해진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유동성을 그 평가하는 비율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나눠둔 강의 노트에 보게 되면 그 새로운 두 가지 비율이 첨가가 됐어요. 순운전 자본의 총자산 비율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간격 척도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간격 척도 뭐 이제 그 순운전 자본의 총자산 중에 순운전 자본이 얼마냐 뭐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간격 촉도와 그 다음에 순운전 자본의 총자산 비율 동안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유동성을 평가하는 비율이다. 비율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간격 촉도 같은 경우 한번 보면 흥미로워요. 유동자산 나누기 일일 평균 비용입니다. 유동자산 나누기 일일 평균 비용. 그리고 이거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나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그 어떠한 그 기업 평가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지금 유동성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 유동성을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동 비율이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포트를 읽을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들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쓰는 거거든 그거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그런 뭡니까 기반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뭐냐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간격 축도 같은 경우에 뭡니까? 유동자산 나누기 일을 평균 비용이니까 뭐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뭡니까? 유동자산으로 뭐야? 우리가 여기 예에서 보게 되면 그 계산을 했는데 얼마가 나오냐면은 211일이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 현재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 얼마 버틸 수 있다는 겁니까? 211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제 대략적으로 현재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으로 뭡니까? 회사를 운영하는데 일일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걸 봤을 때 대략 한 200일 정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자, 두 번째는 얘기한 것처럼 장기 지급 능력. 오케이? 장기 지급 능력. 자, 얘기한 것처럼 장기 지급 능력은 그러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자본 구조 비율, 자본 구조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이거죠.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A 총 부채 비율. 부채 비율.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자본 부채 비율. 그렇죠. 자기 자본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부채 비율.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자본 승수. 자기 자본 승수. 자기 자본 승수. 대표적으로 이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추가된 게 뭐냐면 제가 추가됐다고 얘기하는 추가됐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 버전에는 없어요. 이전 버전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뭡니까? 그 추가된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장기 부채 비율. 오케이. D 장기 부채 비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장기 구체 자본 구조 비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레버리지 비례 얘기했어요. 레버리지. 오케이.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 얘기했었죠. 지금 뭐냐면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자산 형성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기업의 자산 형성함에 있어서 얼마의 돈을 전체 중에 얼마의 비율을 남의 돈으로 했냐 이거죠. 전부 다 그걸 얘기해주는 비율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 자산은 뭐랑 같았냐면은 부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하고 동일했다는 거죠. 이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거 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즉 여기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그러면 총 부채 비율은 얼마냐면 총 자산 중에 얼마를 부채가 있느냐 이거죠. 총부채 비율. 총부채니까 이제 뭡니까?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까지 장기부채까지 다 합친 거예요. 총부채니까. 그러면 전체 자본 중에 전체 자산 중에 얼마로 도대체 부채를 형성했느냐? 그걸 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런 거로 뭐냐면 이거 T가 아니죠. T가 아니고 A. 그래서 뭐냐면 총 부채 나누기 총 자산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기자본 부채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기자본 부채 비율은 총 부채 나누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총 부채 나누기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렇게 되겠죠. 그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자기자본의 크기와 부채 크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가 퍼센트로 나오겠죠. 만약에 50%면 어떻게 됩니까? 50%면 0.5란 얘기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요것이 구해 보니까 50%가 0.5예요. 0.5란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쉽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이거죠. 10분의 5.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 자기 자본의 부채 뭡니까? 2배라는 얘기예요, 2배.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물론 숫자는 안 주어져 있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오케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A는 L 더하기 2니까 쉽게 생각해서 뭐냐면 총 자산은 15고 이 중에 총 부채 즉 부채는 5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10이라는 얘기죠. 즉 자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3분의 1은 5는 빌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은 뭡니까? 내 돈으로 하면 돼요. 자기 자본. 이렇다는 얘기죠. 오케이. 끝에가 보이죠? 예, 여기. 자, 그 다음에 자기자본 승수는 총 자산 나누기 자기자본입니다. 오케이, 총 자산 나누기 자기자본. 예. 근데 이건 굳이 이게 이 비율을 왜 구하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총 자산 비율이 지금 얘기한 자기자본 승수가 이게 1이라고 하면 뭐예요? 1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자본 승수가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회사 전체의 자산을 뭘로 형성한 겁니까? 전부 다 자기자본으로 형성한 것이죠. 자기자본으로. 오케이? 그런데 이제 1보다 커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면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아까 이것도 뭐야? 레버리지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점점 뭡니까? 자기 자본을 줄이고 자기 자본보다는 뭡니까?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자산을 점점 형성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성이 됐을 때에 더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부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자기 자본 승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기 자본 승수가 1 이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하죠, 여러분. 언제나 뭡니까? A는 이거 같아야 되니까. 자기 자본 승수가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0이라는 얘기죠. 0. 그러므로 뭐냐면 자기 자본 승수가 1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 자기 자본 승수는 1보다 작을 수 있다. 오케이. 라고 내면 어떻게 될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거짓이죠. 이런 문제가 종종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좀 생각 한번 좀 해봐야 돼. 어려운 건 아닌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뭘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여기. 오케이.
야구인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제가 당연한 얘기 반복을 하네요. 오케이. 다음 장기 부채 비율은 뭐냐면 뭐 이건 총 부채 비율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총 부채 비율에는 장기 부채하고 그 다음에 유동 부채하고 장기 부채를 더해놓은 거니까 장기 부채 비율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유동 부채는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고 장기 부채만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채만 생각, 장기 부채만 생각하고 그러므로 여기는 장기 부채 나누기 총 자산 이렇게 되겠죠. 총 자산. 네. 아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장기 부채 총 자산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거 실수할 뻔했네요. 이거 장기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채 나누기 장기 부채 더하기 장기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 이렇게 구하네요. 총자산하면 안 됩니다. 틀려버려요. 쏘리. 아니고 왜냐면 장기 부채 비율은 뭐냐? 장기 부채 나누기 장기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이다. 오케이. 어디 보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커가 이거 엉망이라서 미안하다. 빨간색 마커가 이거 상태가 안 좋네요. 오케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3장 과제도 하고 할 건데 여러분 이 여러분 이걸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문자를 많이 쓰는데 여기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냐면 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이란 말이죠. 자기 자본.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총 자산 숫자를 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숫자를 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부채는 안 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로 알아야 되느냐? 굳이 부채를 안 주더라도 뭡니까? 부채가 이 관계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을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주고 구하라고 하는 거 이걸 주고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총 자산은 얼마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얼마다.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을 구하시오.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부채가 안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관계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채는 바로 나오니까. 오케이. 그렇고 요 관계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요거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 자본 승수죠. 자기 자본 승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느냐? 이거 뭐냐면 총 자산은 뭡니까? L 더하기 2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나누기 2란 말이지. 이거 다시 쓰면 뭡니까? 여기 L 나누기 2에 더하기 1입니다, 여러분. L 나누기 2. 지금 뭐냐면 2분의 L. 즉 여기 이건 뭐였습니까? 여기에 요것은 바로 이게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뭐냐면 자기자본 승수는 또 뭐랑 똑같냐면은 자기자본 부채 비율 더하기 2라고 똑같아요. 자기자본 부채 비율 더하기 2라고 동일하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3장 끝나게 되면 3장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게 되면 과제는 당연히 나갈 거고요. 과제 중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뭐냐 비율 계산하고 뭐 이제 비율 계산하고 이런 문제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한테 뭐 그냥 뭐 재무 비율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러분이 재무 상태표하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에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란 뭐 이게 있어가지고 숫자 바로 가져와가지고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뭐냐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거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가요.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연하죠, 여러분. 식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래 거기 뭐 숫자 나와 있고 한데 대입하다가 나오면 되는데 그거를 누가 못 풉니까? 그런 문제 안 해요, 여러분. 그런 문제 안 나가고 적어도 여러분이 한 단계, 적어도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쳐야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가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로 나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과제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과제에서. 자. 예. 그 다음에 장기지급, 또 그 장기지급 능력 중에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본 구조 비율인데, 자본 구조를 나타내는, 평가하는 비율인데, 물론 이제 장기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비율이 되게 당연하죠. 왜냐면 얼만큼 도대체 레버리지가 얼마인가 보여주니까.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이라는 건 뭐냐면, 좀 더 장기 지급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장기 지급 능력을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고 평가하는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이자 보상. 그래서 이자 보상 배수 비율. 뒤까지였죠. 이자 보상 배수 비율. 비율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계산해 보면 비율이 아닌데 뭐 그게 뭡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는 이자 보상 배수 비율은 이자 보상 배수 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EBIT 여기에 EBIT 나누기 뭡니까? 이자 비용입니다. EBIT 나누기 이자 비용. 이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있어야죠. 질문은 뭐냐? 왜 여기다 EBIT를 쓰나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자 보상 배수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뭡니까? 기업이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볼 거예요. 우리가 그걸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로 생각해 보면 이자는 어디서 빠집니까? 바로 영업이익에서 빠지죠.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순이익 가지고 매출 가지고 평가해도 안 되고 순이익 가지고 평가해도 안 되고 혹은 뭡니까? 법인세를 그 세전 이익을 가지고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뭘 가지고 평가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면 바로 영업이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자 보상 배수 비율 즉 이자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할 때는 바로 EBIT 나누기 이자 비용으로 한다는 거죠. 이거 계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EBIT가 100이고 그 다음 이자 비용이 10이라고 그러면 10, 10배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뭐냐면 이 기업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이 기업이 뭡니까? 이자를 갚고 이자보다도 10배를 더 벌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자는 충분히 받아요. 이 기업을 보니까 충분히 이제 이윤을 매출이 내고 이윤을 내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영업이익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돈을 빌려주더라도 쭉 보니 돈을 지금 이제 그 기업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 영업 그 이자 보상 배수 비율을 보니까 거의 뭐 10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내가 이자를 받을 거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그만큼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자 보상 배수 비율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장기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율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자의 측면에서. 물론 여기에 빠진 거 뭡니까? 물론 원금 얘기는 안 나와 있죠. 여기는 이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좀 업그레이드된 것이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EBIT를 계산할 때 우리가 손익계산 생각해 보면
매출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자는 현금으로 나가요, 여러분. 현금. 이렇게 현금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 그러면 영업이익 계산할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감가상각은 비현금 비용인데 우리가 빼줬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현금으로 지불 안 했다고 그냥 회계상으로 그냥 차감만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자 보상 배수 비율은 뭐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현금을 내게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야 우리가 현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이자 그 뭐야 감가상각으로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뭡니까? 빼버린 영업이익 계산에서 빼버린 감가상각을 뭐 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더해주는 거죠. 왜냐 현금이 아니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뭐냐면 이거 DF 현금 보상 비율 이거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뭐 굳이 얘기하자면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뭐냐면 현금 보상 비율 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EBIT 더하기 감가상각 BEP요. 정말 좀 더 확실한 이자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 능력을 잰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잰 것이 뭐냐면 바로 현금 보상 비율이다. 그래서 나누기 뭡니까 이자 비율. 이렇습니다. 자, 예.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5월 달에 한 2주가 남았네요. 2주가 더 남았고 그래서 어디 보자. 다음 주에는 뭐 어쨌든 뭐 3장 마치게 되면 그러니까 4장은 이제 제가 차장은 안 하고 5장에 4장 안 하고 이제 5장 6장이 바로 현금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3장 마치고 4장은 하지 않고 현금의 중요한 챕터 중요한 장인 현금의 시간적 간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